고급 주택가의 조용한 골목 사이로 검은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김태주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예리한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른이 무슨 일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 걸까? 태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왕래가 많지 않았던 사돈 박철수가 이렇게 집으로 초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태주는 잠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2층 양옥집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정원의 국화꽃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사돈 어른, 박철수의 목소리가 환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박철수는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박철수의 아내가 현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단정한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환한 미소로 태준을 맞았습니다. 사부인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회장님도 여전히 정정하시네요. 거실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돌 바닥의 온기가 발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버님, 계단에서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베이지색 니트와 긴 치마를 입고 내려왔는데 언제나 그랬듯 단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아, 오랜만이구나. 네, 아버님 보고 싶었어요. 오늘 아버님 오신다고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며 태준의 코트를 받아 정성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민준이 놈이 요즘 바쁘다고 하던데 괜찮니? 네, 검찰청 일이 워낙 바쁘시잖아요. 잠시 후 거실 탁자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다과상이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녹차 정갈하게 썬 사과와 배, 고급스러운 한과까지 중요한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어진 대화는 평범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날씨 얘기, 건강 얘기, 요즘 경기 걱정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담소를 나누던 중 유진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부엌 정리 좀 하고 있을게요. 어른들끼리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녀가 자리를 뜨자 박철수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사돈 어른, 사실 오늘 중요한 부탁이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태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전에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럼요. 계단 쪽으로 가시면 바로 보일 겁니다. 박철수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일어나 계단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쯤 갑자기 멈췄습니다. 주방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아, 이게 뭐야? 그 목소리는 며느리 유진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보여준 그 다정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접시에 물기가 다 남아있잖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주방 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유진이 한 여자의 뺨을 세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맞은 여성은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될 걸 왜 다시 해? 정말 답답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잠시 고개를 들었고 태주는 그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준의 숨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순간 35년 전 잃어버린 딸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동그랗고 순한 눈, 작고 오똑한 코, 얇은 입술.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태준의 가슴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성으로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본능적인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고개를 돌리려 하자 태주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계단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태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떠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동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정해.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달래려 해도 가슴 한편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보여준 그 차가운 모습도 계속 뇌리에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태주는 다시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박철수는 그의 변화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태주는 억지로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박철수의 이야기는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주방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유통업 분야인데 회장님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꼭 필요합니다. 박철수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태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철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중이 잘 안 되네요. 태준의 말에 박철수의 표정이 경직됐습니다. 그 표정은 한편으로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간 날 때 다시.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 봐야겠네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박 여사가 아쉬워했습니다. 벌써 가세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죠. 감사하지만 오늘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꼭 함께 식사하죠. 현관으로 나가는 길에 태준은 자연스럽게 주방 쪽을 흘끗 돌아봤습니다. 그 여자가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는 뒷모습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며 태준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업 건은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사돈어른. 몸조리 잘하시고요. 그날 밤 태준의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태준은 낡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해둔 낡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은 표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붙어 있는 사진 속에서 어린 수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아빠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 한미경도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죽었는데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강렬한 느낌은 뭘까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확인해 봐야겠어. 태주는 사진첩을 꽉 안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지?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돈집에 무작정 찾아가서 가정부를 만나겠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가정부에 대해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유진이 가정부를 어떻게 대하는지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장 부장이라면 장제호. 20년 넘게 자신을 보좌해온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태주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고층 빌딩의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8시 30분 장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55세의 장제호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장 부장은 태준의 피곤한 얼굴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장 부장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회장님. 장 부장이 문을 닫고 태준의 책상 앞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 부장 혹시 수아 기억하죠? 장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장 부장의 목소리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태주는 천천히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장 부장은 소파에 앉은 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점점 놀라움이 번져갔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 여자가 정말 그렇게 닮았나요? 장 부장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너무 닮았어요. 이상할 정도로. 마치 태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창밖의 한강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것입니다. 마치 수아가 자란 모습 같았어요. 장 부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럴 가능성은 저도 알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도. 태준이 고개를 돌려 장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장 부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그 가정부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가정부의 출퇴근 시간이나 가정부가 밖에 나오는 시간을 파악해 주세요. 장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3일 후 목요일 오후 장 부장이 태준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긴장한 얼굴로 장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파악했습니다. 그 가정부는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출퇴근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모살이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식모살이라니. 그럼 언제 밖에 나오죠? 가끔 장을 보러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제 장을 보러 나가는지 알 수 있나요? 그게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태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 주시고 그 가정부가 집을 나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장 부장은 태준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준은 오늘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바이어들과의 미팅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회사의 향후 3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만 해도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회장님, 독일 측에서 호텔에서 출발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10분 후면 도착할 예정입니다. 비서가 들어와 정중히 알렸습니다. 태주는 넥타이를 다시 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9시 50분, 독일 바이어들이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키가 큰 금발의 베르너, 부장과 안경을 쓴 중년의 슈미트 이사였습니다.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르너 부장님, 슈미트 이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실 대형 테이블에는 계약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통역사와 함께 자세한 계약 조건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팅이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태준의 휴대폰이 부르르 진동을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텐데 발신자가 장 부장이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순간 멎을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전화를 받아야겠습니다. 태준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독일 바이어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태준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나왔습니다. 장 부장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출발하셔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베르너 부장이 말했지만 태준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당장 나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500억 원짜리 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자리를 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 계약은 비서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태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약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독일 바이어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김 회장님, 우리는 오늘 오후 비행기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준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태준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 키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며 태준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딸을 찾을 수 있을까? 검은 벤츠는 서울 시내를 가르며 질주했습니다. 30분 뒤 태준의 차는 중앙전통시장 앞에 멈췄습니다. 전통시장의 따뜻한 공기가 풍겨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 냄새와 갓 손질한 생선의 비린내가 뒤섞여 독특한 향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준은 시장 입구에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멀리 채소 가게 앞에서 하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보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플라스틱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당황하지 않게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바닥의 물기가 구두 밑창에 스며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여자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사돈집에서 본 것보다 훨씬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수줍게 숙인 어깨, 조심스럽게 물을 만지는 손길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딸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이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확 들었습니다. 동그란 눈이 순간 당황으로 흔들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녀가 당황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썹과 코끝 모양, 입술의 윤곽까지 모든 것이 수아와 일치했습니다. 혹시 유진이 아시죠? 저는 유진이 시아버지예요. 태준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차가운 바람이 등뼈를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 네, 유진이. 그녀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그 반응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긴장하는구나. 갑자기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서 그런가 보다. 자연스럽게 풀어줘야겠어. 아, 놀라셨나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을 걸어서. 태준이 더욱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더욱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완전히 경계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가 항상 고마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일 많이 도와주신다면서요. 태준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네. 그녀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태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계속 바닥이나 장바구니를 향했습니다. 발끝으로 바닥의 작은 돌멩이를 건드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은 주변을 슬쩍 둘러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자꾸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서서 얘기하니까 불편하시죠? 추운데 따뜻한 곳에서 차나 한잔 하실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손짓으로 시장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작은 카페에 따뜻한 불빛이 아늑하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주변을 불안하게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해요.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편하게 얘기해요. 태준이 더욱 온화하고 자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를 강요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더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만이면. 작은 카페는 시장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70년대 가요가 정겹게 울려 퍼졌고 갓 내린 원두 커피의 진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태주는 가장 조용한 구석자리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도 않고 가장자리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리고 두 손으로 꽉 안고 있었습니다. 뭘 드실까요? 태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차 2잔 주세요. 태준이 카페 사장에게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찻잔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마치 그 온기에서 위안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한 모금을 마신 후 살짝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태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영희, 박영희예요.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영희, 수아가 아니구나. 태준은 살짝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 씨,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김태준이라고 해요. 태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네. 영희가 고개를 살짝 들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유진이네 집에서 일하셨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 영희는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옛날 가요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옛사랑이라는 노래였는데 그 멜로디가 묘하게 애틋했습니다. 영희 씨는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태준이 중요한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졌습니다. 목소리를 더욱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영희가 찻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그 단어를 반복하며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태준이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났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살짝 흔들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40세 성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말투였습니다.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고개를 더욱 숙이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떨렸고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 확실해. 순간 카페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도,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커피 머신 소리도 모든 것이 멀어져 갔습니다. 오직 영희의 떨리는 목소리만이 태준의 귓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준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무렵 태준은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큰 성공은 아니었지만 착실하게 사업을 키워나가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한미경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이. 하지만 한 가지, 첫째 딸에겐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수아를 더욱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수아는 비록 또래보다 말이 늦고 행동이 어눌했지만 그 순수한 미소만으로도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1989년 5월 어느 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미경이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수아는 집 앞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안전해 보이는 오후였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놀이터 앞에 멈췄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내려서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꼬마야, 사탕 줄까? 엄마가 찾는다고 하던데 같이 가자. 수아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한미경이 빨래를 다 널고 내려왔을 때 놀이터는 비어 있었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한미경의 절규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태준과 한미경의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온 동네를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준이지? 딸 찾고 싶으면 돈 준비해. 변조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딸 어디 있어요? 다치지 않았죠? 5천만 원 준비해. 3일 후에 다시 연락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딸은 다시 못 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1989년 당시 5천만 원은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자금을 동원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준비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은밀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숨어서 범인을 체포하겠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태준은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거래 당일 밤 한강 반포대교 아래는 적막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조금씩 밝히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돈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경찰들은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밤 12시 정각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 가져왔나? 우리 딸은 어디 있어요? 먼저 딸을 보여주세요. 돈부터 줘. 확인하고 딸 데려올게. 바로 그때 경찰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범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경찰을 불렀어. 범인들은 차에 뛰어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차들이 뒤쫓았지만 미로 같은 강변도로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돈도 잃고 딸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 6개월간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범인들도 딸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미경은 날이 갈수록 쇠해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마다 수아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태준도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이 잘못이었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매일 밤 그런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1년 후 한미경이 쓰러졌습니다. 딸을 잃은 충격으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보, 수아를 찾아줘요. 우리 딸을 찾아줘요. 한미경이 병상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은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약속했습니다. 꼭 찾을 거야. 하지만 한미경은 2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향한 그리움을 품은 채로 어린 민준에게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누나는 어디 갔어요? 누나는 병에 걸려서 하늘나라로 갔단다.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지만 가슴 한편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카페의 따뜻한 온기가 태준의 뺨을 스쳤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영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외모, 나이, 지적장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카페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태준과 영희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테이블 위에 두 사람을 훑어봤습니다.
영희는 유진을 보는 순간 몸을 움츠렸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를 들은 작은 동물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유진아. 태준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희야, 너 왜 여기 있어? 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평소 태준에게 보여주던 그 다정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장바구니를 가슴에 꽉 안고 몸을 떨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영희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마치 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우연히 만나서 차 한 잔 사드린 거다. 태준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영희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선이 테이블 위의 찻잔들을 훑어본 후 다시 태준과 영희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렇군요. 유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영희야, 빨리 가자. 유진이 영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딸을 다시 놓쳐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영희 씨, 다음에 또 봬요. 태준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유진에게 끌려가듯 카페를 나갔습니다. 유진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태준은 빈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차 향이 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영희가 앉았던 자리의 찻잔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야. 태준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카페를 나선 태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차에 탄 후에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있어. 며느리를 보자마자 그 아이의 표정이 급격하게 변했어. 그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차가운 눈빛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여성이 수아라는 확실한 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하는 길, 태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장 부장 나예요. 네, 회장님. 장 부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긴급한 일이 있어요. 집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도착한 태준은 서재에서 장 부장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점점 어둠에 물들어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암울해 보였습니다. 30분 후 장 부장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굳은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앉아요. 태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장 부장이 앉자 태준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확신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것을. 장 부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간절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DNA 검사를 해야겠어요. 어떻게든 접근해서 DNA 검사할 것을
구해와 주세요. 머리카락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태준의 불안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잠들기가 어려웠고 잠들어도 자꾸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는 계속 5살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웃으며 그네를 타고 있었고 때로는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빠, 왜 안 찾아왔어요? 꿈속에서 수아가 물었습니다. 태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 부장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태주는 참지 못하고 장 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서 안 나온다고요? 네, 일주일째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도 가지 않고 다른 곳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전화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유진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며칠 더 지난 후 태준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유진아, 나야.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평소보다 약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사돈 어른이 제안하신 사업건 말이야.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직접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하면 좋겠어. 내가 사돈 어른 집으로 갈게. 아, 그 사업건 말씀이시군요.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응, 언제 시간 되실까? 한번 물어봐 주겠니? 네, 알겠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태주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아까 말씀하신 사업건요. 아버지가 요즘 좀 바쁘시다고 하세요. 여유로워지시면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시네요. 태주는 그 말을 들으며 직감했습니다. 이것도 핑계라는 것을. 그렇구나. 알겠다. 전화를 끊은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수아를 직접 만날 수 있지? 태주는 의자에 깊이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의 하얀 불빛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준의 시선이 책상 모서리에 놓인 작은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검사가 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민준이라면 혹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검사인 아들이라면 법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더 큰 망설임이 밀려왔습니다. 3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나가 병으로 죽었다고 믿고 살아온 아들에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누나가 아내 집에 가정부로 있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또한 며느리가 수상하다고도 말해야 했습니다. 태주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리창이 입김으로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루트가 차단된 지금 민준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태주는 결심을 굳히고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어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아, 아빠다. 지금 당장 와줘라. 급한 일이다.
전화를 끊은 후 태주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1시간 후 회장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들어와.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7세의 민준은 검사답게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날카롭고 지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는 그 눈빛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살펴봤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준아, 앉아. 민준은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뭔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사에 문제라도 생겼나요? 민준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태주는 민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뭔데 그렇게 심각하세요?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태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5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습니다. 목구멍이 마르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민준아, 혹시 누나 기억나니?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태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네. 어렸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죠. 민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그게 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무릎 위에 올려둔 채 꽉 쥐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어. 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누나가 병으로 죽었다는 게 거짓말이었어. 태준이 더욱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누나는 죽지 않았어. 유괴당했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졌습니다. 마치 머리를 둔기로 강하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괴당했다고요? 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35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너한테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너무 어렸고 너마저 상처받을까봐. 미안하다, 민준아. 태준의 목소리가 끝날 무렵 민준은 소파에 깊이 푹 파묻혀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35년간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누나가 살아있다는 말씀이세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태준이 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최근에 딸을 발견한 것 같아. 발견했다고요? 어디서요?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빛에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게 유진이 집안에 가정부로 있는 것 같다. 뭐라고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네 집에 가정부로요? 응. 사돈집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부가 너의 누나 수아인 것 같다. 민주는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너무나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누나가 살아있다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그 누나가 자신의 장인어른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니. 심지어 민주는 그 집에서 몇 번 가정부를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어지러워요. 이게 무슨... 민준이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확실한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민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100% 확실하겠지만 아버지는 거의 확신해. 태주는 시장에서 만났던 일부터 시작해서 카페에서의 대화, 그리고 유진이 나타나서 영희를 데려간 일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말 한마디 없이 들었지만 얼굴 표정은 계속 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진이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 그날 이후로 그 아이를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려고 해도 접근할 수가 없어. 사업 핑계로 만나보려 했지만 그것도 막혔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검사로서의 이성과 아들로서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황은 알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일단 그분이 누나라는 법적 증거도 없고 제 아내가 그 가정부에게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사하는 건 어렵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고민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아직 아내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유진이는 저에게 완벽한 아내였어요. 증거 없는 상황에서 아내를 의심하는 건 어렵습니다. 태주는 아들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아내를 갑자기 의심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민준아? 태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그 가정부가 내 딸, 너의 누나라고. 민주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뭔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떤 방법? 태준의 눈빛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내가 얼마 전부터 여행 가고 싶다고 서운해했어요. 일만 하고 시댁은 신경 써주지도 않는다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간 내서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가족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태준이 민준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아버지가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아내가 아버지를 찾으면 그 시기에 해외 출장 간다고 말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날부터 며칠간 집에만 있어 주셔야 합니다. 회사에도 나오지 마시고요. 민준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버지,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법을 위반하시면 안 됩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알겠어. 조심할게.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리가 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태준과 민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내일 모레 출발합니다. 4박 5일이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고마워, 민준아. 그리고 아버지, 유진이가 아버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고 말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회사에 나오지 마시고 어디 나가실 때도 조심히 움직여 주세요.
알겠어. 조심할게. 전화를 끊은 후 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곧 딸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주는 서재에서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갑작스럽게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가정부가 현관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미리 가정부에게 말해두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찾아오면 출장 갔다고 말하라고. 누구세요? 가정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에요. 아버님 계세요? 태준의 심장이 순간 멎을 뻔했습니다. 가정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장 가셨어요. 태주는 급하게 책장 옆 장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맛있는 음식을 좀 가져왔는데 놓고 갈게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가정부가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유진이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숨을 죽이고 장롱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집안을 둘러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그리고 2층까지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이 확인하러 온 거구나. 태주는 확신했습니다. 음식을 가져온 것은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태준이 정말 집에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후 유진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님 돌아오시면 안부 전해주세요. 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나간 후에도 태주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어. 정말 위험해. 태주는 확신했습니다. 유진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틀 후 해가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내린 저녁이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박철수의 집 앞에 섰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집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났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다가가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벨소리가 집 안으로 울려 퍼졌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몇 초 더 기다린 후 다시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아무도 안 계세요? 목소리를 높여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 같았습니다. 태주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 혹시 계세요? 태준이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10분이 넘게 기다렸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거 위험해. 태준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때 민준의 경고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법을 위반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태주는 곧장 장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부장 나예요. 지금 여기 수아가 살고 있는 집에 왔어요. 이쪽으로 지금 와주세요. 급한 일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태주는 집 주변을 빠르게 돌아봤습니다. 집 뒤쪽으로 돌아가자 작은 골목이 있었습니다. 담장이 있었지만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담을 넘는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지만 태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근처에 주차된 작은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차를 밟고 올라섰습니다. 무릎이 떨렸고 팔에 힘이 없었지만 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으윽! 신음소리를 내며 간신히 담장 위로 몸을 올렸습니다. 정장 바지가 찢어졌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담장에서 뛰어내린 태주는 뒷마당에 조용히 착지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 뒤쪽 창문들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잠겨 있었지만 작은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재킷을 벗어 손에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창문 유리를 눌렀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지만 이웃들이 들을 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걸었습니다. 영희 씨, 수아야.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1층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모든 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수아야, 어디 있니?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각 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침실, 서재, 다용도실, 모든 곳을 뒤졌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준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혹시 다른 곳으로 데려간 건 아닐까? 이젠 딸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왔어. 어디 있니?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층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놓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때 작은 방 침대 끝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정사각형 모양의 뭔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바닥과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태주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만져봤습니다. 이게 뭐지? 손으로 누르자 살짝 움직였습니다. 태주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따라가니 정사각형 덮개 같은 것이었습니다. 설마. 태준이 덮개를 들어 올리자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지하실이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이 좁아서 몸을 웅크리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벽지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았고 습기 냄새가 심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간이 화장실이 있었는데 매우 열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끝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아야? 태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야. 태준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여자가 과도하게 놀라며 벽 쪽으로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으악! 영희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떨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의 상태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내가 왔어. 태준이 데리고 나가려고 다가가자 영희가 더욱 움츠렸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왜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맞아요. 영희가 어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 때리지 않아. 아니에요. 유진이가 화내요.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영희가 계속 거부했습니다. 태준은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정말 괜찮아. 무서워요. 아무도 너 혼내지 않아. 나는 나쁜 사람 아니야. 태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달랬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무서워했습니다. 유진이가 오면 영희야. 태준이 영희의 눈을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다시 안 와. 영원히 안 와. 그 말을 들은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유진이는 멀리 갔어. 다시 돌아오지 않아. 영희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 와요? 응, 정말 안 와. 이제 안전해. 태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나가자. 여기보다 따뜻하고 좋은 곳으로 가자. 영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태준은 따뜻한 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아야. 태준이 영희를 꽉 안았습니다. 영희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남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아가 누구예요? 영희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여기서 나가는 게 중요해. 태준이 영희의 손을 잡고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 부장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장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태준 옆에 서 있는 영희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영희가 또다시 움츠렸지만 태준이 달래서 진정시켰습니다. 장 부장은 영희의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영희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순순히 따랐습니다. 회장님, 저는 병원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최대한 빨리 부탁해요. 장 부장이 차에 타고 떠나자 태준은 영희의 손을 잡고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이제 따뜻한 집으로 가자. 정말 유진이 안 와요? 정말이야. 이제 안전해. 태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차에서 내리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2층 양옥집이 그녀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집이었습니다. 정원의 가로등이 따뜻한 불빛을 비추고 있었고 집 전체에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풍겨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집이야. 이제 너도 여기서 살 거야. 태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아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넓은 현관홀, 높은 천장,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우와, 정말 커요.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너무 화려한 공간이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여기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지. 이제 내 집이야. 태준이 수아의 어깨를 살짝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영희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고급스러운 그림들, 계단의 우아한 원목 난간, 발밑에 부드러운 카펫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태준이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인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넓은 창문,
아늑한 소파와 책상까지 갖춘 호화로운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정원의 아름다운 야경이 보였고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꿈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에요? 응, 내 방이야. 이렇게 큰 침대에서 저 혼자 자도 돼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지하실의 좁은 공간에서 지내던 그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물론이지. 뭐든지 마음껏 써도 돼. 정말, 정말 예뻐요. 수아가 순수한 감탄을 표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편히 쉬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저, 쉬어도 돼요? 일 안 해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앞으로 일 안 해도 돼. 마음껏 쉬어도 돼. 태준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감사해요. 영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태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럼 푹 쉬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태준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동안 문을 바라봤습니다. 35년간 그리워했던 딸이 바로 저 방에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수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화장실 가도 돼요? 태준이 문을 다시 살짝 열었습니다. 당연히 가도 돼. 저기 문이 화장실이야. 물 마셔도 돼요? 응, 뭐든지 마셔도 돼. 냉장고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 태준은 그 모든 질문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약과 통제 속에서 살았으면 모든 행동의 허락을 구하는 걸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 옆방이 신경 쓰였습니다. 딸이 잘 자고 있는지, 무서워하지는 않는지, 편안하게 쉬고 있는지,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새벽 1시 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가 영희가 있는 방 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조심스럽게 문에 대고 안쪽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태준은 거의 잠들지 못한 채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밤을 보냈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가득했습니다. 오전 8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 부장이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99.9% 일치입니다. 친부녀가 확실합니다.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간 찾아 헤맸던 딸이 정말 돌아온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준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했습니다. 35년간의 그리움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수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수아가 침대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우리 딸.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수아가 태준의 기척을 느끼고 살짝 눈을 떴습니다. 태준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자고 있었어요. 수아가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몸이 움츠러들고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태준이 급히 다가가 수아를 진정시켰습니다. 두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아무 잘못 안 했어. 자도 돼. 수아가 조금 진정하자 태준은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아야,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수아가 불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아빠야. 수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잠시 말을 하지 못하고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응, 정말이야. 정말, 정말 제 아빠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왔어요? 그 질문에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부모를 기다렸을 딸의 마음이 어땠을지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저 혼자 무서웠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태준이 딸을 꽉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이제는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정말 아빠 맞죠? 수아가 태준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수아야. 수아가 누구예요? 수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김수아. 김수아. 수아가 자신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예뻐요. 김수아. 응,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야. 그날 점심 태주는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돼지고기를 볶고 신 김치를 넣고 물을 부어 끓이는 동안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35년 만에 딸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꿈 같았습니다. 우와, 냄새가 정말 좋아요. 수아가 부엌으로 와서 신기해했습니다. 끓어오르는 김치찌개의 얼큰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와 따뜻한 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차렸습니다. 태주는 수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많이 먹어. 수아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태준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급하게 먹으면서 계속 태준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괜찮아. 태준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태준은 묻고 싶은 게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지금은 최대한 좋은 얘기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아야, 혹시 좋아하는 음식 있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 가지에서 먹어보자. 뭘 좋아하는지 찾아보고.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원에 예쁜 꽃들이 많아. 나중에 같이 구경할까? 정말요? 꽃 좋아해요. 그래. 장미도 있고 국화도 있어. 태주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태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혹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빠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수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한테 말해도 돼요? 물론이지. 아빠한테는 뭐든지 말해도 돼. 수아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작을 때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괴 당시의 기억의 파편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아저씨들이 산에 저를 버렸어요. 그런데 수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찾아주셨어요. 수아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산에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저를,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영이라고, 박영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성이 박씨였구나.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산에서 살았는데 좋았어요. 꽃도 많고 새소리도 들리고 수아의 눈에 그때의 행복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많이 아파서 그리고 할머니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가 되어서 무서웠어요. 태주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수아가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누가 일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일하면 밥도 주고 잘 곳도 준다고. 태준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박철수지? 네. 수아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기억인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태준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수아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렸어요. 그 한마디에 태준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때렸어? 박철수 아저씨가. 그리고 아줌마도. 유진이도.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왜 때렸을까? 태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을 못한다고. 바보 같다고. 수아가 끊어지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밥도 제대로 안 줬어요. 남은 거만, 차가운 거만. 태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35년간 딸이 그런 고생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태준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유진이가 제일 무서웠어요. 수아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한테 말했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굶어 죽어라고.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더 있어요. 저를 때린 사람. 남자? 네. 태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 집에 자주 가는 남자는 아들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야? 태준이 휴대폰에서 민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잘해줬어요. 태준은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민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어? 그 남자도 유진이랑 포옹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수아가 민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도 유진이랑 포옹했어요. 둘 다 포옹했어요. 태준의 머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두 남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아야, 그 무서운 남자가 언제부터 왔어? 유진이가 학교 끝나고 나서부터요. 학교 끝나고? 네. 대학교? 태준은 계산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민준과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 알아? 성호라고 불렀어요. 태준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수아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태준이 딸을 꽉 안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낸 딸이 너무나 대견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이제, 이제 괜찮아요? 수아가 태준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까요? 절대 없어. 아빠가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 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가득했습니다. 딸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을 절대 그냥 놔둘 수 없었습니다. 수아야, 이제 푹 쉬어. 오늘 많이 힘들었지? 네. 좀 피곤해요. 그럼 방에 가서 쉬자. 아빠가 데려다 줄게. 태준이 수아를 방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침대에 누운 수아를 보며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수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잠들어갔습니다. 태주는 수아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박철수, 박여사, 유진의 학대, 그리고 강성호라는 남자의 폭행, 유진의 불륜까지 태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습니다. 한편 민주는 4박 5일의 가족여행 내내 아버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만났을까? 혹시 위험한 일은 없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여보,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 와서 유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부부도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 모든 것이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응, 좋았어. 민준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민준은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시계 바늘이 유난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20분, 드디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여행 잘 다녀왔니? 태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깊은 감정이 억눌려 있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민준이 유진을 흘끗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혼자서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뭔가 벅찬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주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그 묘한 기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한 민주는 현관문 벨을 눌렀습니다. 태준이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그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피곤함과 동시에 깊은 안도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와, 민준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민주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더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낯선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민준이 소파에 앉으며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태준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공했어, 민준아. 정말이에요? 민준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 아이를 구해냈어. 그리고 태준이 잠시 감정을 추스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DNA 검사도 했어. 99.9% 일치해. 정말, 정말 내 누나가 맞아. 민준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누나가, 정말 우리 누나가.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나고 싶니? 당연하죠. 지금 당장. 태준이 2층을 향해 부드럽게 소리쳤습니다. 수아야, 내려와. 민준이가 왔어. 계단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여자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민준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수아야, 너의 남동생 민준이야. 태준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소개했습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동그랗고 맑은 눈이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준아, 안녕? 수아가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녕, 누나. 민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서 다시 소파에 앉아야 했습니다. 정말 잘생겼어. 우리 동생.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민준의 가슴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누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자세한 얘기를 들려줄게. 태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셋이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태준이 더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강성호라는 남자가 있었어. 강성호요? 민준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검사 특유의 직감이 발동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민준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강성호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얘기들, 돈 얘기. 민준과 태준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태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반드시 파헤쳐야 해요. 그런데 민준아, 내가 직접 수사할 수는 없잖아. 당연히 제척됩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동료가 있어요. 민준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수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누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누나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예요. 정말 괜찮아질까? 수아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반드시요. 앞으로는 아무도 누나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정수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이정수는 민준의 설명을 듣고 즉시 분노했습니다. 일단 강금죄, 폭행죄로 수사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것들도 파헤쳐보자. 이정수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박철수 측에서도 즉시 맞불을 놓았습니다. 태준을 주거침입죄와 납치 혐의로 고발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고발했다고요? 민준이 분노했습니다. 이정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해. 전면적인 수사를 할 명분이 생겼거든. 경찰이 박철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지하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증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생활했던 흔적들, 썩은 음식 찌꺼기, 그리고 벽에 새겨진 절망적인 자국들까지. 이건 명백한 감금이야. 이정수가 지하실을 둘러보며 분노했습니다.
수아의 증언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한 내용들은 모두 일관성이 있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강성호의 정체도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유명 기업의 경영 컨설턴트였고 기업 인수합병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이 강성호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철수, 유진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 그리고 태민의 회사인 성경그룹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들. 유진과 강성호는 오랜 연인 관계였고 박철수 집안과 함께 태준의 회사를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에는 유진, 강성호, 박철수, 박 여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태준과 민준이 나란히 앉아서 정의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유진, 강성호, 박철수, 박정숙은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금죄, 폭행죄, 사기죄, 기업 탈취 미수 등의 혐의로 유진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10년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그녀는 법정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녀의 계획적인 범행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성호도 8년형을 받고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박철수 부부는 6년형을 받고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정의가 실현됐어요. 고마워, 민준아. 두 사람은 법정에서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태준과 민준은 2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아를 찾았습니다. 수아야. 태준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아빠. 이제 정말 끝났어. 너를 괴롭힌 사람들이 모두 벌받았어.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앞으로는 절대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태준이 딸을 꽉 안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줄게. 민준도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안전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35년 만에 진짜 평안을 찾은 얼굴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사직서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작성해둔 것이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빠, 수아가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들어와, 수아야. 뭐 하세요? 태준이 수아를 소파에 앉게 하고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회사 일을 그만둘 거야. 왜요? 수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태준이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35년간 함께하지 못했잖아. 이제라도 아빠가 수아만을 위해 살고 싶어. 태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은 부사장에게 회사를 맡기고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임직원들은 놀랐지만 태준의 결심을 이해했습니다. 며칠 후 태준이 수아야, 민준을 불렀습니다. 수아야, 민준아. 오늘 중요한 곳에 가야 해. 어디요? 엄마한테 가는 거야.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를 만날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인사는 드릴 수 있어.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묘지로 향하는 길, 수아는 긴장한 듯 태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묘소에 도착했을 때 태준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한미경이라고 새겨진 묘비 앞에
가을 국화가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여보, 태준이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딸 찾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이제 데려와서 미안해. 수아가 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저는 수아예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춤을 췄습니다. 아빠가 정말 잘해줘요. 이제 무서운 일도 없어요. 민준도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누나를 잘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묘소를 떠나며 태준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태준과 수아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은 수아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수아야, 영화관 가본 적 있어? 아니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오늘 가보자. 영화관에 들어선 수아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우와, TV보다 훨씬 커요. 거대한 스크린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극장의 웅장함, 팝콘 냄새, 사람들의 웅성거림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응, 집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 영화가 시작되자 수아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큰 화면과 웅장한 음향에 놀라기도 하고 재미있는 장면에서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반응을 보며 태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40세가 되도록 영화관을 한번 못 샀다니 이제라도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어느 날은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예뻐요. 우아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메뉴 골라봐. 태준이 메뉴판을 건네주자 수아는 신중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것도 맛있을 것 같고 저것도. 다 먹어보자. 정말요?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수아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우와, 정말 예뻐요. 먹기 아까워요. 정성스럽게 플레이팅된 요리들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태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에 조심스러워하던 그녀가 이제는 아빠, 저기 가고 싶어요라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에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했습니다. 아빠, 같이 영화 보러 가요. 어떤 영화? 코미디요. 웃긴 거. 이제는 스스로 선택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수아의 미래를 위한 완벽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민준을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전문 돌보미와 의료진으로 구성된 케어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이제 수아가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태준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누나를 지킬게요. 고마워, 민준아.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수아와 민준을 불렀습니다. 수아야, 민준아. 아빠가 그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수아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아를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가 많이 괜찮아지면 꼭 그분들께 찾아가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어.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응. 그런데 쉽지 않을 거야.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민준이 나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당연하죠. 누나를 살려주신 분들인데.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는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해서 실종 당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수아도 기억을 더듬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허탕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 가평군의 작은 산촌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 길, 익숙해요. 수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말? 네. 저 산 모양이 기억나요. 마을 이장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박씨 노부부 말씀이시군요. 20년 전쯤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이 하나 키우고 계셨어요. 정말이에요? 네,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정말 예뻐했어요.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묘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을 뒷산 공동묘지에 계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공동묘지에 도착해서 이장이 가리킨 곳에는 소박한 묘비 2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박영수와 박옥분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아가 묘비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수아의 아빠 김태준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수아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년간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수아예요. 아빠를 찾았어요. 보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민준도 깊이 절했습니다. 누나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움직였습니다. 태준이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자주 올게요. 수아와 함께 지금까지 한 가족의 아름다운 재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 수아, 민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